네, 이번은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한국은행에서도 좀 경고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한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특히 이제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105%. 한마디로 국내 총 생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100%를 이제 더 상회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주요국 43개 국가 중에서 높은 순으로 보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이제 심각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네.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스위스가 128%, 그다음에 호주가 111%, 우리나라가 105% 하면서 3위 이렇게 차지했는데 좋은 3위가 아니죠, 사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가계 부채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고, 예, 차트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주요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우리나라 본다 그러면 뭐 105% 지금 나오잖아요. 2021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오고 네.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총량도 많고요. 그다음에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네. 사실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매년 지금 가계부채가 치솟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그 국제결제은행 차트도 있거든요. 예, BIS에서 나온 차트도 있는데 네. 네. 거기서 이제 요거 본다 그러면 일단 지금 뭐 우리나라 봅니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97년도 우리 IMF 때 그때 이제는 그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확 줄어드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회복되면서 다시 한번. 네. 전년 동기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고, 계속 우상향하고. 예, 우상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는 GDP 대비 가계 신용 대출을 본다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제 자료가 이제 BIS잖아요. 국제결제은행인데 사실 저는 여기서 봤던 게 국제결제은행에서 그 가계부채 한 나라의 가계부채를 통계를 냈을 때 보통 이렇게 통계를 해요. 그러니까 각 금융기관들이 공급해줬던 총량. 네, 그 가계 쪽으로 이제는 그 대출해줬던 네. 총량을 보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한 경우가 있죠. 네. 전세입니다. 아. 사실 외국은 전세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게 동일하게 볼 수가 없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숨겨진 가계부채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왜냐면 이 전세 부분에서는 부채로 안 잡히니까. 그렇죠. 부채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저 차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BIS가 통계를 낸 거는 전세가 분명히 빠졌을 거고, 그러면 이제 민간에서 서로 돈이 오고 가는 거.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제는 어차피 상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 내용은 부채죠. 예, 그 내용은 이제 빠져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더 심각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더 심각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게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외부 충격이 오면 진짜 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미국 사태를 보시면 돼요. 미국이 2000년도 초반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한 69%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08년도 초에는 100%를 넘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리먼 사태 오면서 금융위기까지 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외부 충격이 온 거죠. 그러면 이제 쏘 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뭐를 조심해야 될까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이제 요번에 곡물 협정이 또 네네. 파기됐던 거, 네. 저는 이걸 되게 위험하게 보거든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밀 가격이 떨어지고 뭐 말 그대로 그 곡물 가격이 떨어졌던 이유가 사실 러시아의 서방국과의 그 곡물 협정 때문에 그때 이후부터 이제는 이 곡물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던 부분이었는데 러시아가 이걸 다시 한번 파기했단 말이죠. 그렇죠. 곡물 가격 또 오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물가 상승의 압박이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럼 또 시스템이 흘러가는 거 우리가 예상했던 것도 다르게 갈 수 있어요. 전체적 프라이스 상승에 견인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되게 외부 충격으로 좀 보고 있고 조속하게 좀 빨리 곡물 협정이 다시 한번 타개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대로 간다 그러면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네. 이 한국은행이 이제 장기 구조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원인 뭐 이 보고서를 보면 네네. 한국은행이 가장 지목한 우리나라 가계부채 가장 특징이 뭐예요? 일단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대출을 많이 받았다. 아, 어. 소리 이거는- 많을수록.
예. 상환 능력이 있으니까 많이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상환 능력이 있으니까 고소득자가 많이 받았는데 네. 또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소득 분위별 대출 잔액을 좀 본다 그러면 일단 보통 우리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겠고 당연히 이제 4, 5분위가 이제는 상위 40%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위 40% 소득 있으신 분들이 대출량이 많죠. 점유율도 많고 소득 점유율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도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고 특히 이제는 5분위, 그러니까 상위 20%입니다. 이분들이 실제 대출 잔액 점유율이 크게 높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확실히 이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상환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출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 1, 2분위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의 11%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말 그대로 그렇죠. 고소득자들이 많이 받은 특징이 있고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 대출이 좀 더 많았다는 거죠. 지금 뭐 차트 나오나요? 예, 차트 보시면 지금 나오죠. 이게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이 전체 대출에서 만기 일시 상환하는 대출이 더 많아요. 이게 53% 정도 됩니다. 22년. 이자만 내고 있다가. 그렇죠. 이자만 내고 있다가 이제는 상환 돌아가면 이제는 만기로 갚는 거죠. 부동산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들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보통 만기일시 상환을 왜 받느냐라고 봤을 때 전세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실 아하. 만기일시 상환. 왜냐하면 전세 대출은 2년, 4년 그렇죠. 그렇죠.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이제는 다 상환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만기일시 상환 대출한다면 딱 떠오르는 건 사실 전세 대출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적은 금액으로 고리 대출하는 거. 웬만해서는 은행들이 만기일시 요즘에 잘 안 하거든요. 아하. 왜냐면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예. 확실한 담보물이 있지 않는 한 예. 아니면은 적은 금액인데 고리. 이런 것만 사실 만기 일시 상환 대출이 나와요. 그렇군요. 그런 거 본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거 한편으로 좀 생각하면은 주식도 이 함축에 속한다라는 전 생각을 봐요. 그렇겠네요. 네, 신용대출 받아서 예. 주가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한 방에 갚겠다. 네, 이런 분들도 여기에 상당한 숫자가 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본다 그러면 만기일시 상환이 굉장히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특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한은에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은지 그 원인도 좀 분석을 해봤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가지 측면을 나눠서 이제는 발표를 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공급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왜 대출을 가계 쪽으로 많이 해줬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제일 안전하겠죠. 그렇죠. 가계 대출은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네. 담보물이 확실해요. 이 그러니까 가계 대출은 담보 대출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 손해 볼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뭐 만약에 안 갚는다? 그럼 뭐 담보 근저당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경매 걸어서 그냥 갖고 오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공급적 측면에서 가계 대출 쪽으로 많이 해줄 수밖에 없어요. 기업 대출보다는 연출도 훨씬 더 낮고 그래서 이제는 이게 공급이 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이제는 은행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 이자 수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이자 수익이라는 게 비이자 수익도 있지만 은행 입장에선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거는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죠. 빌려주고 이자 가지고 가고 이자 수익이 지금 총 이익에서 8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은행 그 정도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계대출 쪽으로 많이 이제는 공급이 됐었던 부분.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규제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총부채 원리 상환 비율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DSR 규제.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8년도와 19년도, 한 17에서 18년도 정도부터 우리나라에 적용이 됐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2년부터 14년 사이에 많이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대출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가 좀 완화됐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사실 많이 강하지 않았다 보니까 뭐 말 그대로 대출, 가계 쪽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죠. 지금 이제 세 번째 본다면 수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받아간 쪽이죠. 한마디로 가계라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는 자산 투자에 많이 됐었어요. 아시겠지만은 저금리 기조에 풍부한 통화량에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코로나19가 딱 나오고 나서 막 유동성 풀리잖아요. 경기 살리려고 돈 많이 쏟아냅니다. 중앙은행에서 막 돈 풀기 들어가죠. 이때 대출 안 받아서 안 살면 바보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코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네네. 이때 빚내서 코인 안 하면 바보야. 이런 젊은이들 사이에. 이게 부메랑처럼 지금 돌아오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수요 측면에서도 대출을 받아서 막 자산 투자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네. 근데 이제는 한은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금융당국이 봤을 때 아직 이 가계 대출의 증가가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러한 이유가 아까 말씀인 것처럼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 대출의 증가를 봤을 때 아까도 봤지만 5분위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많이 받아갔는데 이게 상환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위험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담보 물건의 실제 가치, 그러니까 LTV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제 LTV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한마디로 실제 가치 대비해서 이 실제적으로 담보를 잡았던 부분이 낮다는 거예요. 네. 지금 서울에서는 한 35%, 그다음에 광역시 같은 경우는 45% 내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나와도 뭐 담보 실질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뭐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그때 가봐야 아는 내용이고 지금 맞아요. 이 이유는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조금 다른 얘기지만 결국 이렇게 됐다는 얘기 고소득자들이 상환 능력이 좋기 때문에 많이 빌린 게 아니고 은행에서 그렇게밖에 안 빌려줘요. 맞습니다. 안전하게. 맞습니다. LTV, DSR도 사실 네. 이거 강하게 적용하면 누가 이익을 보느냐? 위너는 은행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은행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굉장히 사상 최대의 수익을 거둔 배경이 그건데 사실 어떤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서민들이 보면 억울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 기회를 박탈한 데다가 은행들은 아주 영업 이익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네. 어쨌거나 이렇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확대되면 한 국내 경기에는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건 뭐 명확관한 일이에요. 네네. 부정적 결과 어떻게 하는는 보고 있어요? 일단 실제 하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아까 이제 정확하게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단 고소득자이니까 대출을 해줬다라는 부분. 근데 저는 굉장히 핵심을 찔렀다고 보거든요. 실제 표를 봐도 그게 나와요. 그렇죠. 예, 실제 이제는 그 하늘의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제 가계부채 과도한 확대는 장기 성장세를 제약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많다는 얘기는요. 일단은 그냥 개인으로 볼게요. 내가 빚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내가 생산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소비를 줄이겠죠. 돈을 안 쓰기 시작해요. 그쵸, 지갑을 그쵸. 안 열어요. 그쵸. 그러면 지갑 안 열면 국내 소비가 안 돈다. 국내 소비가 안 된다. 그럼 성장률을 또 저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순환이 반복되거든요. 네. 또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제 자산 불평등 심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 인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대출을 받아서 더 자산을 늘렸어요. 네. 실제 통계 차트가 나오는데 네. 실제 본다 그러면 순자산 증감 차트가 보이시죠? 이게 본다 그러면 일단 왼쪽 거 차트 먼저 볼까요? 네. 부채 보유, 미보유 가구 간의 순자산 증감 본다 그러면 네. 여기서 대출이 미보유에서 미보유신 분들이 사실 순자산 증감이 가장 낮습니다. 그렇네요.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유에서 미보유로 가던 미보유에서 보유로 가던 보유에서 보유로 가던 간에 부채 보유를 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져야 뭔가가 생기는 그쵸. 상황인 거네요. 레버리지 효과를 내는 맞습니다. 거죠. 네, 레버리지가 일어나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순자산이 증가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 차트를 본다 그러면 소득 분위별로 봐도 확실히 드러나요. 5분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 20%인데 신규 차입하시는 분들이 미보유보다 훨씬 더 순자산이 더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입장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오히려 순자산이 미보유보다 더 많았다. 상환보다 더 많았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소득 분위를 본다 그러면 돈 많으신 분들이 레버리지를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정말 핵심을 제가 찔렀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내가 저소득자예요. 그럼 나도 알아. 하고 싶어. 그죠, 하고 싶어. 쓴 자산을 할 수 늘리고 없는 싶어. 상황인 거네요. 안 해줘요, 대출. 그렇죠. 안 해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네, 거죠.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 분위별로 봤을 때 부자가 되고 싶어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딱 이 가계부채 통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한국은행에서 뭐 이걸 감수하기 위한 어떤 방법 같은 것들도 제시를 했나요? 네, 이번 했죠. 뭐 아까도 내왔던 얘기인데 일단 DSR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대상을 축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빼고는 다 DSR 규제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총 다 이제 DSR 규제가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예외가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사실 뭐 중도금 대출도 예외고요. 이번에 또 그렇죠. 전세 대안 대출도 예외로 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되다 보니까 이거 예외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입니다. 한마디로 LTV가 높을수록 이제는 금리 수준을 더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내가 수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는 더 금리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출을 덜 받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만기일시 상환 대출에 가상금리를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기일시 상환을 본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이자만 갚고 안 갚는 거잖아요. 나중에 가서 갚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장기 대출로 바꿔야 되거든요. 분할 납부로. 그래서 보통 이제는 만약에 만기일시 상환에 대해서 가상금리가 된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만기일시 상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 그대로 장기 분할로 선택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가계부채를 좀 줄여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거시 견적성 규제 효과가 없다라고 본다 그러면 한은에서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통화량. 통화량. 예, 금리를 이제 다시 한번 높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이것도 한은 총재가 이미 인정했던 바거든요. 네. 만약에 거시 견정성 규제가 이게 만약에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 뭐 금리 높이는 거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서 지표상으로 보면 가계 부채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네. 다시 굉장히 늘고 있어요. 물론 부동산 시장이 좀 바닥을 치고 튀어오른다는 네.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직 뭐 튀어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그죠? 근데도 벌써부터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또 3년 전 일이 좀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네. 되세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사실 이제는 지금 본다 그러면 일단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네. 6월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062조입니다. 이게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 아닌가요? 어마어마하네요. 사상 최대라고 네, 써요. 이게 사상 최대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1,000조가 이제 넘어섰고 1,062조면은 뭐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가계대출이 사실 지금 있다는 거고 이게 전세자금 대출까지 포함해서 주택담보대출 전월 대비해서 6월 달이 7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딱 보시더라도요. 계속 이렇게 늘고 있는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빨간색. 예, 저 빨간색이죠. 예. 6월 달에만 7조 원이 늘어났거든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빠르게 또 다시 한번 좀 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증가폭을 본다 그러면 3년 4개월 만에 이 증가폭이 가장 크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는 늘어나고 있다. 3년 전에 그 폭발적으로 증가됐던 것처럼 다시 한번 좀 가계대출이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정부라든지 금융당국이 계속적으로 지금 요구했던 것이 이게 디레버리징이에요. 한마디로 가계부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이유를 본다 그러면 첫 번째 이유를 본다 그러면 연초부터 이제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양극화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주요 입지, 뭐 강남권 이런 데는 확실히 움직인 건 있습니다. 왜냐면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봤더니 5개월 연속 지금 상승하고 있고 예. 특히 이제 최근 거래 가격을 봤더니 전고점 대비해서 87%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회복이라는 단어는 좀 쓰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워낙 높았어요. 예, 그때 당시에 전 비정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일단 그때 최고점 대비해서 87%까지 지금 왔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파트 가격이 다시 한번 뛰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는 다시 가계대출을 봐서 네. 늦으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요. 강남권 얘기입니다. 예, 이게 지금 최고점 대비해서 87%까지 왔다는 거는 네네. 강남 아파트 얘기지. 네. 사실 지금 뭐 노도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강구라든지, 그러니까 서울 외곽 지역은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어느 있고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보다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 친 데도 있습니다. 예, 뭐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뛰었다라고 보는데 사실 뭐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요. 네. 뭐 주요 뭐 상계동 쪽 빼고 맞아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률이 더 저하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양극화가 일어난 거지 서울 아파트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다. 그럼 물론 뭐 모릅니다. 향후 뭐 아파트 가격이 더 뛸지도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이렇다. 그래서 섣부른 지금 레버리지 투자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 충격이 온다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05라고 네네. 하셨잖아요. 105%. 네. 그러면 이 105%라는 수치가 좀 떨어진 뭐 대략 뭐 80% 정도까지 떨어지려면 뭐 어느 정도 시간 같은 게 걸릴까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건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우리나라 기준을 봤을 때 80%.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GDP 대비해서 가계 부채가 80%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지금 한국은행 요번에 그 보고서에 보면 이게 13년 걸린다.
최소한 1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이제는 보고서에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GDP,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줄인다는 게 단기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정말로 장기적인 전략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릴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것도 전제가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그 명목 GDP 증가율보다 더 낮다는 뛰어넘지 않는다는 그 전제 특별한 하에서 나온 변수가 없어야 되고요.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생깁니다. 이제 명목 GDP 성장률 4%에다가 명목 가계 부채 증가율이 2%로 가정했을 때 봤을 때에 이게 2036년쯤 GDP 80%의 가계 부채가 묶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직도 이제 먼 얘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명목 성장률이 4%의 가계 부채 증가율이 한 2에서 3.6% 정도 가계부채율이 증가된다는 가정하에 본다 그래도 일단 GDP 100%에 내려가는 거 이거 봤을 때 최소 2년 그다음에 아니면은 14년 정도가 걸릴 것을 보고 있거든요. 예, 차트 여기 나오고 있죠. 네네. 이걸 이제는 점을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지금 본다 그러면 GDP 4%의 명목 부채 2% 증가 저 선 보이시잖아요. 네네. 저게 지금 파란실선. 80%로 간다 그러면 한 37년 그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점으로 본다 그러면 GDP 4%의 이제 명목 부채 3.6% 본다 그러면 쭉 보시면요. 100% GDP 100%로 가려고 하면 차트로 본다 그러면 39년 뭐 이렇게 걸려요. 지금 지금 보면. 2039년. 그렇죠. 2039년. 이 정도 걸리니까 아직도 먼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장기로 봐야 된다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를 본다 그러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든다 그러면 일단은 호주나 뭐 스위스 같은 경우에 지금 가계부채 증가율, 그러니까 부채가 GDP 대비해서 한 100% 다 넘어가는 네네. 나라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스가 1위였고 호주가 2위인데 이게 스위스는 23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100%를 못 내려갔어요. 23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호주도 17년 진행 중이에요. 이것도 아직도 100% 못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려요. 덴마크, 네덜란드는 이제 했어요. 얘는 했는데 17년, 18년 걸렸습니다. 이게 장기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일랜드, 노르웨이도 한 5년에서 4년 정도 이렇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100%로 내려간다는 게 그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고 이거에 80%까지 내린다? 그런다 그러면 정말로 그렇죠. 장기 과제라는 거죠. 이런 거 볼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특징인데 사실 왜 좀 오래 걸리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가계 대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파트 담보 대출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물 자산이란 말이죠. 근데 아시겠지만은 내가 그럼 이걸 팔고 대출을 갚겠어. 이게 쉽게 되진 않거든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당장 대출을 내리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가계부채 대비 이 관리의 GDP 대비 관리의 문제는 국가 경제 건전성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네네. 생각하는데 이걸 대응하는 마지막으로 짧게 이걸 대응하는 정부의 시각이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한국은행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 당국이죠. 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원의 시선이 약간 다릅니다. 일단 한국은행은 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하는 총재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네네. 했고요.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금융감독원 이 감독원장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직은 건전성이 있다. 괜찮은 거 아직은 아니냐? 관리 가능하다. 걱정할 이런 수준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다. 네, 그래서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약간 뉘앙스가 다르지만 공통적인 건 있어요. 장기적으로 말 그대로 100% 이하는 내려야 된다. 예, 부채 비율을 네. GDP 대비해서 요거는 이제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인식은 같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장기적으로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게 그러니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따로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왜냐하면 아니 금리를 동결하고 긴축으로 가고 있는데 뭐 부동산 담보대출 다 완화해줘서 풀어주면은 뭐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엇박자 아니냐라고 네네. 보고 있는데 한은 총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미시와 거시를 동일하게 이제는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초점을 잡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부분에서는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더 네. 말씀을 맞아요. 드릴게요. 저희가 시간을 그때 또 네네네. 따로 맞습니다. 마련을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